자, 이번 달 4월 달에는 생명과학의 동물 수업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에 대한 수업, 그 다음에 분산 결정, 그리고 마술꽃잎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건강에 대한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과정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아채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활동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교재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건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해서 건강검진을 우리가 받으러 다니죠. 아이들은 무슨 이렇게 어른들 같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지는 않지만 아이들도 뭐 엄마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치과검진도 하시고 내과검진도 하시고 아플 때 가는 병원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병원에 대해서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그림이 어떤 건강과 관계 있는 병원인지 한번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치과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치과에서 진료를 받는 그림, 그리고 두 번째는 안과 그림이 있죠. 그래서 시력 검사를 하거나 뭐 눈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럼 세 번째 그림은 그 밑에 그림은 어떤 병원일까요? 자, 이비인후과, 그래서 우리 귀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곳을, 코 이런 곳을 보는 이비인후과. 그러니까 한자어로 아이들에게 이가 목, 이, 비, 인후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귀, 코, 그다음 인후는 목, 목구멍 그런 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보는 곳이 이비인후과라고 한다라는 것 정도. 그리고 네 번째 그림, 그다음 그림에서는 혈압을 재는 그림과 혈액 검사를 하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속의 뼈의 구조를 볼 수 있는 엑스레이 촬영이 있고, 그 다음 그림은 정형외과 같은 데서 이제 관절에 이상이 없는지 반응을 보는 검사가 있고요. 마지막 그림은 이제 MRI라고 해서 자기 공명 영상인가 뭐 이렇게 촬영하는 이런 그림이 나와 있고, 이거 말고도 흔히 MRI 찍기 전에 CT라는 것도 많이 찍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몸을 건강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 정도 아이들하고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고 활동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갓난 아이들은 저런 여러 가지 검사보다는 주로 뭐 성장 발달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발육에 대해서 검사할 때 이제 줄자를 가지고 머리 둘레를 댄다든지 뭐 키와 몸무게, 머리 둘레 이런 걸 가지고 아기들은 측정을 많이 하게 되고요. 조금 커지면 머리 둘레는 측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건강을 체크하는 사이트가 있던데 거기서도 체크해 보니까 6세 이하만 머리 둘레를 입력해서 체크하는 게 나와 있고 그 이후로는 키와 몸무게 이런 것만 가지고 측정하는 게 나와 있어서 오늘 요 첫 번째 그 커리큘럼에서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이렇게 BMI 줄자 들어있는 상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BMI 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줄자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키도 재보고 뭐 가슴둘레나 뭐 이런 여러 군데를 우리가 재보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MI 줄자가 이제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BMI 줄자를 한번 꺼내 볼 건데요.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는 판이 있고요. 숫자가 써 있는 곳이 있어요. 줄자는 잡아다니면 나오고 뒷부분에 꼭지를 눌러주면 다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말아 들어가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 BMI 줄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간단히 알아볼 건데요. 이게 키가 너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어요. 보시면 키와 몸무게가 측정값이 여기 나와 있는데, 뭐 몸무게도 35kg 이하. 그러니까 아이들이 1, 2학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35kg 이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BMI라는 것은 성인 기준으로 제작된 수치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당한 그런 수치는 아니에요. 35kg 이하만
이하는 이 BMI 줄자로 BMI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저학년 아이들은 굳이 이 BMI 줄자로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을 어려워한다면 가르쳐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고학년 아이들은 보는 방법만 설명을 해주고 집에 가서 이제 자기 거를 측정해 볼 수도 있고 집에 가서 부모님 거를 측정해 볼 수도 있고 해서 요 사용 방법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립니다. BMI 줄자를 보시면 지금 화면의 그림에는 키가 1.5m, 우리가 미터를 기준으로 줄자를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0cm라면 1.5m, 뭐 130cm라면 1.3m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체중 45kg인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1.5m와 체중 45kg를 이렇게 눈금을 맞추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1.5m라고 여기 맞춘 그림이 1.5m와 그림에 보시다시피 45kg 눈금을 이렇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면 아래쪽에 숫자 칸에 BMI 지수가 나오는 숫자 칸이 있는데요. 지금 20을 조금 넘어갔어요. 21은 아직 안 됐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20.5라든가 아직 소수를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20과 21 사이라고 정도만 알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 나면 줄자를 딱 뒤집어 보면 뒷면에 이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20과 21 사이, 그러니까 18.5에서 23 사이 여기쯤 들어가면 정상의 BMI 지수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신체 비만 지수가 이제 정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BMI 지수가 23 이상이면 과체중이고 25 이상이면 비만이다라고 이제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간단히 줄자 사용법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줄자를 가지고 아이들은 오늘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시는 경우는 선생님들이 아이들끼리 뭐 짝을 지워주시든 아니면 벽에다가 줄자를 하나 길게 이렇게 붙여 놓으셔도 돼요. 벽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쭉 빼서 붙여 놓으시고 붙여놓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그 앞에 가서 키를 재볼 수 있도록 벽에 붙여놓고 하셔도 되고요. 집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아이들은 키를 잴 수가 없잖아요, 혼자서. 그래서 키 재는 것은 나중에 어머니나 뭐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들과 가족들과 함께 하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자 우리가 그러면 아이들이 키를 우리가 재봤다면 키가 보통 우리 지금 평균 크기에 잘 맞게 자라고 있는지 기본적인 평균 키와 그 다음에 몸무게 지수가 이게 2020년에 발표된 지수래요. 아직 2021년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고 지금 초등학교 1, 2, 3, 4, 5학년, 5, 6학년 요 기준에서 나는 평균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평균보다 좀 큰지 작은지 사실 평균보다 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요. 조금 늦게 더 크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뭐 조금 작거나 뭐 이런 것을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는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성장 상태 측정 계산기가 있어서 아이들 그래프로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가 하나 실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시면 바로 이렇게 링크가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아이들 성장 상태랑 이렇게 다 봤다면 다시 이제 조금 아까 우리가 비만도를 측정해 봤잖아요. BMI로. 그래서 요거는 복부 비만도라고 해서 WHR이라는 것을 이제 측정하는 건데 허리 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누었을 때 이건 성인 기준의 수치입니다. 0.9 이상, 0.85 이상이면 비만이다 해서 허리 재는 방법 나와 있고 엉덩이 재는 방법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허리가 두 개 나왔네요. 엉덩이가 여기 달려 있었나 봐요, 얘는. 그래서 허리는 허리의 배꼽 부분을 진하게 측정을 하고 엉덩이는 엉덩이 뒤에 가장 볼록한 부분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대로 서로 자기 거를 측정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고학년들이면 이런 나눗셈을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저학년들은 할 수 없다면 선생님이 계산 정도는 해주셔도 되고 아이들이 측정하는 방법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줄자를 가지고 측정하는 활동을 해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키를 재본다든지 아니면 앉은 키를 재본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 길이를 재는 방법이 있는데 어디까지를 다리라고 생각을 할까 해서 책을 가운데 다리 사이에 딱 끼고 요 안쪽에 책이 끼어지는 부분부터 아래까지 되는 것은 안쪽의 다리 길이라고 하고요. 보통 바깥쪽에 우리가 옷을 살 때 재는 다리 길이
길이는 여기 엉덩이 있는 골반 높이까지 바깥쪽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바깥쪽 방법과 안쪽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측정해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이 그림에서 앉은 키 재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허리를 좀 구부정하고 엉덩이가 이 의자 뒤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키를 잴 수 없기 때문에 엉덩이는 의자 뒤에 등받이 쪽에 딱 닿아야 된다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공간이 생기지 않게 바짝 뒤로 앉아서 앉은 키를 잰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와 앉은 키 다리 길이를 대면 수업에서는 측정해 보실 수 있고요. 비대면 수업이라면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를 재본다든가 뭐 황금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측정이 너무 복잡해서 얼굴의 황금비를 측정하는 게 복잡해서 화면은 제가 실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 뭐 입의 길이를 측정해 본다든가 해서 비대면 친구들은 그런 수업을 조금 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실려 있어서 우리 한쪽 다리를 들고 눈을 감고 서 있을 때 얼마 동안 이렇게 쓰러질 때까지 몇 초를 버틸 수 있는지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시간을 재보는 건데 20대가 남자는 80초, 여자도 80초 이 정도를 견뎌야 20대라면 평균 이 정도는 버텨야 되는 거고요. 아이들은 대부분 10대 이하이기 때문에 10대나 아니면 그 이하죠. 그래서 이 이상은 버텨야 된다는 걸 기본으로 할 수 있어서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아이들하고 초시계를 재면서 한번 선생님들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활동이라서 하나 실어드렸고요. 초시계를 혹시 화면에 띄우실 수 있다면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초시계 화면이 지금 나가지 않아서 아이들하고는 선생님이 시간을 재주시면서 뭐 동시에 일어나서 초시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대로 몇 초 몇 초 불러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톱워치를 몇 개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시간을 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하신다면 선생님이 동시에 아이들 준비시킨 다음에 다 같이 자 눈을 감고 시작하면 한쪽 발을 들고 누가 먼저 이제 발을 놓고 떨어지는지 그만하는 순간 눈을 뜨는 순간 아이들이 딱 할 수 있도록 그 몇 초인지 선생님이 측정하실 수 있도록 측정을 해주시면 재미있게 아이들이 한번 측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뭐 걸음 폭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 이런 거 교재에 실려 있어서 그림 실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버피 테스트라고 하는 전신 운동 방법이죠. 뭐 일어서서 엎드렸다가 이렇게 일어서는 방법까지 이 버피 테스트를 몇 회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자기 건강 상태를 측정해 보는 방법도 있어서 같이 교재에 실려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실어서 보여드렸고요. 자, 건강검진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첫 화면에서 본 것 같이 여러 가지 병원 과별로 진료를 받게 되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건강검진을 굳이 받는 이유는 어디가 아프지 않아도 미리 조기 발견, 질환의 조기 발견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서 검사를 받아서 나의 건강을 미리 체크해서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 방법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키와 몸무게 재고 우리 많이 해보셨겠지만 뭐 시력 검사하고 뭐 체열 검사하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나 혈압 측정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대면 수업이라면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시력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장 소리를 들어본다든지 하는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진기를 준비하시면 아이들하고 심장 소리 듣는 활동을 하실 수 있어서 좀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청진기 사용하실 때는 대부분 만약에 가지고 계시거나 준비하실 거라면 뒷부분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구멍은 손가락으로 막고 가슴 쪽에 왼쪽 가슴에 대거나 아니면 여기 경동맥 부분에 대면 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청진기를 만약에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준비해서 사용하실 거라면 청진기 가지고 장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주의를 주셔야 돼요. 청진기 자체가 내 몸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기구이기 때문에 작은 소리를 굉장히 크게 들리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고 큰 소리를 낸다거나 해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그런 주의는 주셔야 되고요. 제가 뒷부분에서 우리가 비대면 친구들은 이런 활동을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아기 태아 심작 소리 이런 거 저희 이제 엄마들이 아기 가지면 많이 듣는 그런 거를 동영상 파일로 해서 하나 넣어드렸어요. 아이들 심장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요. 조금 심장 뛰는 템포가 아기들은 좀 빠를 거고 성인들은 조금 느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같이 하실 수 있고요. 자, 건강검진의 순서는 이게 저학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활동이라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아까 기본적으로 앞에 나왔던 것만 간단히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는 색각 테스트라고 해서 제가 시력 테스트 중에 한 가지 실어드렸는데요. 이제 선생님들도 한번 보세요. 화면에 어떤 글자가 나오는지. 색각 테스트, 옛날에는 뭐 생명 테스트라고도 하고 색약 테스트라고도 하고 그런 것을 모두 합해서 색각 테스트라고 하고요. 어떤 색깔의 특정한 색깔이 약간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색깔 이상이. 그러니까 그거는 선천적으로 대부분 그렇다고 하는데요. 어떤 색깔이 안 보이면 서로 다른 글자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도 약간 이게 안 보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니 나중에 정답은 따로 카드마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카드 한번 보세요. 자, 이건 잘 보이시죠? 네, 15 잘 보이시고요. 다음 거 아이들하고 다 같이 보는 활동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가 보이고요. 다른 글자가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75가 저는 보입니다. 자, 여기는 8이 보였고요. 네, 여기는 48입니다. 이거는 더 흐려졌죠. 6이 보이고요. 자, 20, 이거는 7, 52, 26, 47.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색각 테스트 원래 정식적인 색각 테스트 책을 제가 스캔해서 여기다가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써서 검사를 하는 것은 이런 녹색 부분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이 4만 보이는 거고요. 앞에서 다른 글자에서도 또 다른 글자가 다른 색깔이 뭐 붉은빛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 부분이 글자가 안 보여서 같이 회색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그런 것을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아이들하고 다 같이 활동해 볼 수 있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건강검진에 대한 교재에 실려 있는 내용 이렇게 실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조선시대 왕들이 어떻게 건강을 관리했는지 동영상도 실려 있으니까 영조의 건강비법 동영상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지난번에도 다른 선생님이 한번 문의 주신 적 있는데 이 동영상이 PPT 안에서 잘 안 돌아간다 뭐 이런 분이 계셔서 그런 경우에는 PPT 버전이 저희가 드리는 것보다 좀 버전이 낮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서 안 돌아가면 같이 첨부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에서 동영상을 별도로 재생하시던가 아니면 PPT에 삽입되어 있는 이 동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본인 버전에서 동영상을 이 안에 삽입하시면 그대로 돌아가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동영상 잘 아이들 재생해서 보여주시고요. 자, 이래서 노화와 건강관리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우리 몸은 크게 이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눌 때 뇌 부분이 노화되는 시기, 그 다음에 시각, 눈,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체력, 그 다음에 성인병 이런 것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서 언제부터 노화가 시작될까라는 부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우리 몸이. 자, 그러면 뇌는 언제부터 노화가 시작이 될까요? 몇 살부터 뇌는 좀 노화가 된다고, 늙어진다고 생각이 되는지 아이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자, 보면 태어날 당시에 140억 개 정도의 뇌세포가 있는데 20세가 넘으면 하루에 뇌세포가 10만 개씩 죽는답니다.
다시 생겨날까요? 생겨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뇌세포가 줄어드니까 뇌가 점점 늙어가고 우리가 기억력도 좀 떨어져가고 조금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뇌세포 수와 아이들의 뇌세포 수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날 거라는 것. 하루에 10만 개가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시각, 눈은 그러면 언제부터 노화가 시작돼서 점점 나빠지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대 정도 되면 노안이 와서 뭐 작은 글씨가 안 보여, 돋보기를 써야 돼, 막 뭐 이게 안 보여요 이렇지만 실제로는 7살에서 10살부터 노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때부터 어린이들부터 시각, 눈의 관리를 잘 해줘야만 오랫동안 좋은 눈 상태를 보존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엔 미각이에요. 미각도 우리는 좀 노인이 되어야 미각을 잃는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계신 뭐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들은 그리고 엄마들 나이가 드실수록 미각이 좀 떨어져서 뭐 간이 짜지고 음식이 짜지고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13살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미 노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40, 50대가 되면 이제 미각신경이 많이 노화돼서 짜게 먹게 된다라는 것, 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은 언제부터 그러면 좀 노화가 돼서 떨어질까? 우리가 체력하면 제일 체력 좋은 사람들 생각해 보면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선수들이 가장 훌륭한 기록을 낼 때, 체력이 좋을 때가 특히 이제 장거리 수영 종목이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우승하는 훌륭한 기록을 내는 선수들의 나이를 보면 보통 17, 8세, 우리 고등학생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체력적으로는 전성기라는 뜻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노화가 돼서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수영 선수들은 이제 20대 초반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정점을 찍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체력은 이 정도 나이에서 우리가 노화가 시작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인병은 뭐 40세 이후가 이제 보통 온다고 생각해서 우리 건강검진에서 이런 성인병에 관련된 그 검사는 40대 이후에 주로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 모든 건강에 뇌든 시각이든 미각이든 체력이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골고루 건강하게 이제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잘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걷는 것이 덜 늙고 건강에 좋다라는 동영상 실려 있고요. 그다음 요즘 아이들이 너무 영양 상태가 좋다 보니까 소화 비만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작년에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거의 갇혀 있으면서 어른들도 아이들도 비만이 좀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비만까지는 아니어도 체중이 불거나 해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화 비만이라는 것이 건강에 영양이나 발육에도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여기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소화 비만에 대한 문제점 나와 있고요. 소화 비만은 겉모습만 이렇게 이제 몸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러니까 내 몸에 의해서 다른 친구들이 놀린다든지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우울증이 온다든지 심하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몸의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소화 비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특별한 계절별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특별히 오는 병들이 있어요. 그 계절에 맞게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 그래서 봄이라면 황사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황사가 아니어도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고 있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않은 계절 기간이라도 봄에 황사가 많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눈도 씻고 뭐 손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음식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식중독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유통기한을 잘 살피고 그다음에 손이나 조리기구, 우리 뭐 물컵이라든지 이런 것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가을이 지나면서 가을에서 겨울로 가기 전에 환절기에는 우리가 감기가 걸리기 쉬워서 보통 가을 지나면서 10월쯤 되면 독감 예방 접종을 아이들이랑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독감에 주의하려면 예방 접종을 받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 그리고 겨울에는 많이 추울 때 뭐 이렇게 추운 곳에 손이나 발이나 이렇게 그냥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에 동상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동상에 걸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동상에 걸리는 경우라면 간혹 군대 갔다가 남자들이 가끔 걸리는 경우는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동상의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상에 걸리는 이유는 너무 추워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뭐 너무 꽉 조이는 옷을 입어서 혈액순환이 안 될 경우에 추운 곳에 나가 있으면 이렇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모든 건강관리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깨끗이 씻는다. 깨끗이 씻는다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법은 손을 항상 깨끗이 씻는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깨끗이 씻고 아이들이 건강에 주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뭐 제철 음식이라든지 스트레스에 의한 거라든지 뭐 질병이나 예방하는 방법 등등 실려 있으니까 한번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그냥 태아 심장 소리를 청진기를 사용할 수 없는 비대면인 경우에 아이들도 한번 들어보라고 실어드렸어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들리시나요? 네. 자, 이렇게 심장 소리가 조금 빠르게 나고요. 이거랑 그러면 내 심장 소리는 어떻게 다를까 하면, 이 맥박이 얼마큼 빠르게 뛰는지 지금 그 템포를 보시고, 나는 여기 목의 경동맥을 짚어보면 맥이 뛰는 속도가 나오죠. 목의 경동맥을 짚어서 볼록볼록 뛰는 속도가를 알아볼 수도 있고요. 잘 찾으시는 분은 이렇게 손목의 맥을 짚어서 뛰는 속도하고, 여기하고 요거 경동맥하고 속도가 같습니다. 근데 손목의 맥은 좀 아이들은 찾기 힘들어해서 선생님들은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운데보다 약간 옆쪽으로 해서 살짝 짚어보시면, 네, 볼록볼록 살짝 눌러야 돼요. 너무 살짝 얹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뛰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아니면 목을 여기 가운데 부분 옆에 살짝 눌러보면 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청진기를 사용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도 심장 뛰는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뛴다는 것은 심장이 수축했다가 늘어났다가 하면서, 수축했다 늘어났다 하는 것을 심장이 온몸에 혈액을 뿜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축과 이완에 움직이는 소리가 우리 심장 소리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잘 뛰고 있다는 것은 혈액 순환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또 그냥 궁금한 것,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보니까 아이들 성장판 이야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얼마나 더 클 수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해서 보는 거라, 저는 사실 옛날에 성장판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뼈에 이 관절 부분, 이렇게 끊어져서 움직이는 부분, 우리가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모든 부분에 그 끝부분에는 성장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져 있는 부분 보시면, 여기에서는 열려있는 성장판이라는 것은 요 큰 뼈 끝부분 여기가 벌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벌어져 있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성장판은 요 아래, 이렇게 얇은 금으로 벌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성장판이 열려 있다고 하고요. 옆에 그림 보시면 희미하게 선만 나와 있고 붙었어요. 이제 성장판이 닫힌 거예요. 더 이상 뼈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키가 크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슨 사고로 손목을 다쳤는데 이 성장판이 있는 이 뼈가 부러지거나 했어요. 그러면 성장판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라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뼈가 다치지 않도록, 성장판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다리에 이제 무릎뼈 정도에 있는 성장판인데요. 보시다시피 7세,
유아 어릴 때는 이 밑에 성장판 부분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아래 위로 여기도 벌어져 있고 여기도 벌어져 있죠. 그런데 12세 됐어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거의 5학년 됐죠. 5, 6학년 되니까 이제 조금만 벌어져 있고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16세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거의 붙어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안 자란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우리가 생리가 시작되면 좀 잘 안 자란다고 하죠. 그래서 좀 빨리 성장판이 닫히거나 멈출 수 있고요. 남자아이들은 조금 늦게 성장이 시작되면서 늦게까지 더 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점핑 같은 운동을 한다든가 적절하게 관절에 자극을 주는 활동이 성장이 키를 크는데 좋은 활동이다라는 것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본 다음에 이제 퀴즈에 있는 우리 스티커, 책에 스티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붙이기 해서 마지막 활동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 활동이 조금 설명이 많고 움직이는 활동이 많지 않은데 만약에 대면 수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청진기 아니면 시력검사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비대면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뭐 자기 그 신체 부분을 재본다든가 뭐 아니면 그 아까 우리 색각 검사 또는 뭐 이렇게 신체 그 한 다리로 눈 감고 서 있기 이런 게 신체 측정 같은 거를 해보는 활동으로 이제 같이 아이들이 너무 지루하지 않게 설명을 적절히 이끌어 주시면 그러면 수업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는 마쳤고요. 자, 다음 활동 볼게요. 자, 다음 활동은 저희가 마술꽃잎 볼게요. 아, 붕상 결정이 먼저 나와 있죠? 병 속에 내리는 눈입니다. 자, 병 속에 내리는 눈 해서 이거는 우리가 붕산 결정을 만들어 보는 활동인데요. 붕산이라는 약품을 이용해서 스노우볼 모양의 그 만들기를 해보는 그런 활동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용매와 용질, 뭐 용해도, 뭐 결정 이런 여러 가지 과학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고학년들이라면 이런 용어를 한 번씩 사용해 주시고 중학교에서 이제 나올 용어들이니까 한 번씩 알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1, 2학년들이라면 굳이 뭐 용매, 용질 이런 말이 좀 어려우니까 뭐 용매는 우리가 붕산을 물에다 녹일 거니까 녹는 붕산은 용질이고 녹이는 물이 용매니까 녹이는 물, 뭐 녹는 가루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학년들은. 자, 그래서 오늘은 붕산을 결정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 결정화시킬 때 우리가 보통 물에 녹았던 것을 다시 물을 증발시켜서 그 가루가 다시 남을 때 결정이 나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그 고유의 크기죠. 만들어진 모습은 이렇게 전구 모양 안에 선생님들 받으신 거에는 이렇게 파란색 봉지에 붕산 결정 키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유리 전구 모양 병이 있고요. 이날은 수업할 때 미리 아이들에게 준비물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 필요하고요. 선생님들도 이제 따뜻한 물을 아주 뜨겁지 않아도 됩니다. 따끈한 물이면 되고요. 비대면 수업이시라면 보온병 같은데 미리 따뜻한 물을 한 컵 정도 준비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게 미리 전날 어머님들께 연락을 드리시고요. 따뜻한 물만 있으면 얘는 이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물을 사용하니까 휴지나 이런 게 같이 좀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어떤 활동을 하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물을 보시면 이렇게 전구가 있고 나뭇가지 모양이 있고 나무 막대기 그리고 붕산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붕산은 여기는 병에 들어있지만 지금 이렇게 비닐봉지에 들어서 나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있고 나뭇가지 모양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기를 되는지 보면 자, 원래 안에 들어있는 빨간색 원형 EVA에 저걸 꽂아볼 거예요. 나무를 꽂아볼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화면에도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요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연필 같은 것으로 가운데 꼭 구멍을 내주고요. 자, 뭐 연필이든 볼펜이든 가운데 찔러서 살짝 구멍을 내주고 나뭇가지를 꽂아줍니다. 나뭇가지를 쏙 집어넣어서 흔들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쏙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자, 나무 모형을 꽂은 다음에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다가 받아야 하는데요. 뜨거운 물을 밑에서 3cm 정도, 3cm 아이들이 정확히 잘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종이컵에다가 뭐 이렇게 펜으로 금을 그어서 3cm면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컵에다 뭐 이렇게 금을 그어서 반보다는 낮게 한 이렇게 금을 그어서 이 정도 보여주세요 하면 되고, 자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여기 바닥에서부터 3cm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여기 굽을 생각해서 여기 안에서부터 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3cm 재서 3cm 이렇게 3cm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데요. 이 뜨거운 물을 사용할 때 뜨거운 물의 양이 나중에 여기다가 붕산을 녹인 물이 이 안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이 병 안으로 다 들어갈 건데 물이 너무 많으면 병에서 넘치고 물이 너무 많다 보면 우리가 넣는 붕산 자체가 이게 묽어지겠죠. 용액이. 그러니까 물이 너무 적으면 또 병에 모자라니까 물의 양을 측정하시려면 먼저 아예 3cm 이렇게 재는 게 어렵다면 따뜻한 물을 그냥 컵에다 부은 다음에 병에다 먼저 한번 부으세요. 그래서 병에 요 병목보다 조금 아래, 우리가 가루를 넣을 거니까 가득 넣지 말고 조금 아래까지 넣은 다음에 다시 물을 버리고 요 물을 부어서 요 양만 사용하면 정확한 양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떠온 물을 부어서 한 병 채워놓고 나머지 물은 버리고 다시 이 물을 부어서 붕산을 녹여서 부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붕산을 종이컵에 넣고 자, 나무 막대로 모두 녹인 다음에 잘 녹인 다음에 다 가라앉아 있는 붕산이 없을 때까지 잘 저어주고요. 물이 너무 뜨겁다면 잠깐 가만히 놔둡니다. 그랬어요. 살짝 식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울 경우에는. 근데 아이들에게는 너무 뜨겁지 않게 해도 결과가 잘 나오니까 그렇게 아주 위험하게 뜨겁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따뜻한 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놔두었다가 어느 정도 살짝 너무 뜨겁지 않은 정도가 되면 병에다가 부어 넣을 거예요. 자, 모두 부어 넣어서 거의 요 병 목까지 오게, 꼭지 입구까지 오게 딱 채워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꽂아 놓았던 나무 모양 꽂아 놨던 것을 이제 꽂아서 마무리하는데요. 이렇게 꽂을 때 얘가 나뭇가지가 잘 안 들어가요. 벌어져서. 그래서 그러면 잘 오므려서 손으로 조금 눌러서 안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을 때 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안에서 흔들리면서 빠지지 않도록 꼭 끼워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잘 넣어서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넣어서 입구까지 딱 막아주고요. 안으로 이렇게 꼭지가 튀어나오지 않게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안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뚜껑을 덮으면 완성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완성이 될 거고요. 요 안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고 요 안에 지금 저는 물을 넣지 않았지만 붕산을 녹인 용액이 가득 들어 있어서 식고 나면 우리가 따뜻한 물에 붕산을 녹였기 때문에 물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찬물에는 붕산이 조금밖에 안 녹죠. 뜨거운 물에는 많이 녹고 찬물에는 적게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탕을 녹여봐도 뜨거운 물에는 설탕이 많이 녹고 잘 녹는데 찬물에서는 그렇게 잘 안 녹지요. 그래서 여기 뜨거운 물에 많이 녹여놓은 붕산이 물이 식으면서 점점 안에 녹아있던 붕산이 결정으로 다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못 녹기 때문에 찬물에는. 그래서 이 물질이 용해돼서 녹는다는 것은 온도나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에 의해서 받는 영향은 찬물일 때는 적게 녹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 뜨거운 물에서 많이 녹였던 것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 눈에 결정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결정이 이렇게 눈 내리는 모양으로 보일 수 있어서 가라앉아 있고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아이들이
분산 결정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서 분산 결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분산 결정이 이제 다 만들어졌으면 아이들하고 우리 용해도나 용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활동인데요. 자, 용해도, 뭐 용질, 용매, 아까 처음에 이제 나왔던 우리가 그런 설명인데요. 용어인데요. 자, 이게 초등 교과의 5학년인가? 때 보면 이렇게 용액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설탕과 물을 준비해서 설탕물을 만들면 설탕 무게가 만약에 이게 10g이고 이게 20g이다. 그러면 설탕물은 몇 g일까? 그러면 그 당연히 합해지면 30g인데 눈에 보이지 않게 설탕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이 둘이 섞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설탕이 여기 다 섞여 있고요. 그래서 설탕물은 용액이라고 하고 우리가 녹이는 물질 물은 용매, 그 다음에 녹는 물질인 가루는 설탕은 용질이라고 한다라는 것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용질이란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설탕, 우리가 조그마한 실험에서는 분산을 사용했고요. 자, 그림에 보시다시피 아이들은 이 표를 볼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은 한번 보세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많이 녹죠, 여기. 많이 녹고 있어요. 온도가 낮을 때는 같은 물 속에 이만큼밖에 안 녹았는데 여기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 이게 편차가 심하죠. 여기 0도에서는 0g이었는데 100도에서는 200g까지 녹는다라는 뜻이에요. 200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용해도가. 그래서 많이 녹으니까 만약에 이만큼 녹여놨는데 온도가 내려가면 여기 녹았던 이만큼 나머지 양만큼이 결정으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본 게 이거는 붕사라고 우리 약국 같은 데 가면 붕사에서 조그만 이렇게 종이 상자에 파는 거 있어요. 그 붕사를 물에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녹인 다음에 이 철사, 이 모루 철사 아시죠? 털실 같이 된 철사 이걸로 모양을 만들어서 담가놨어요. 그럼 뜨거운 물에다가 많이 녹인 다음에 얘를 차게 식힐 거예요. 식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물에 녹아있던 분산이 다시 밖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이 철사에 매달려서 여기 보이거든요. 혹시 보이실까요? 지금 철사 부분이 제가 카메라 바꿔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철사에 허옇게 밑에 빨간 부분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물에만 젖은 게 아니라 이렇게 분산 결정이 매달려서 허옇게 가루가 매달려 있는 거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제 저녁에 뜨거운 물에다가 했다가 빨리 식히려고 저는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렇게 결정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소금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온도가 낮을 때와 높을 때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녹인 소금물에 저렇게 담가놔도 소금은 결정이 많이 생기지 않아서 제가 소금은 똑같이 해봤는데 결정이 허옇게 붙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소금은 결정을 얻으려면 얘를 꺼내놓고요. 이제 소금물에 푹 적신 걸 꺼내놓고 얘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소금 결정이 나타날 거예요. 물이 증발되고 나머지 소금만 여기에 남아있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이 생기는 방법도 다른 실험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저렇게 해서 물이 말라서 소금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뭘까요? 우리가 먹는 소금, 염전에서 나오는 염전의 원리죠. 염전이라는 것이 바닷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물이 다 증발되면 그 자리에 소금 결정이 남아서 그걸 우리가 천일염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원리로 저렇게 결정을 만들어 보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정 만들어 보는 다른 실험까지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게 뭐 용질, 용해, 과학송 이런 거 보시고 용질이 뭐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을 우리가 포화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녹지 아무리 많이 넣어서 무한정 녹는 게 아니라 계속 아무리 저어도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루가 남아 있다면 그 용액은 포화 용액이라고 말하고 걔는 더 이상 녹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걔가 식으면 그 밑에 생겨있던 가루가 더 많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서 달걀이 변하는, 그러니까 소금물 용액을 만들어서 소금이 몇 숟가락 들었냐에 따라서 달걀이 처음에 맹물에서는 가라앉아 있던 달걀이 소금을 넣을수록 점점 떠오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컵에 보시면 녹지 않고 가라앉아 있는 소금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지금 한 4번째, 4번, 5번 컵들은 완전 포화 용액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래 녹지 않고 남아있는 소금이 이렇게 많으니까. 선생님들도 계란과 컵 준비해서 아이들하고 이런 실험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몇 숟가락 정도 들어가야 계란이 뜰까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띄워보면 되고,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갈수록 점점 위로 이렇게 5번 같이 떠오르고요. 소금이 덜 들어간 건 좀 덜 떠 있지요. 그래서 적절히 소금의 양을 조절하면 소금 요거보다 나는 조금 가라앉히고 싶어 달걀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부으면 됩니다. 소금물을 흐리게 해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다시 물을 부으면 계란이 다시 가라앉겠지요. 그래서 용액의 그 농도를 흐리게 해주거나 진하게 해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계란이 떠오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금물로는 아까 제가 사용했던 붕사 결정 만드는데 모루 갖고 했던 이런 거 약국에 가면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액이 이렇게 녹는 것이 있다면 녹는다는 것이 물에만 녹는 게 아니라 불에도 녹는 것이 있죠. 그래서 녹는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체 물질이 버터가 녹는다든지 얼음이 녹는다든지 이렇게 고체가 액체로 변해서 녹는 것을 그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럼 녹는 점하고 얼음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0도에서 얼음이 얼고 0도가 올라가면 0도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온도가 높으면 얼음이 녹고 그거보다 낮으면 얼음이 어는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 이제 냉장실과 냉동실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라는 걸 아이들하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물질이 녹는 이유, 뭐, 요거 설명, 선생님들이 요거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서, 네, 볼 거고요. 어느 점, 뭐, 녹는 점, 뭐,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이건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오늘 사용한 우리 붕산이라는 약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요. 붕산이 살균력이 좋아서 약품이나 화장품 같은 곳에도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용질, 용매, 이거 찾아서 이제 기록하기 나오는데 저학년 아이들은 요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퀴즈는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정도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어떻게 뜨거운 물에선 뭐가 잘 녹는다, 차가울수록 조금 덜 녹는다 이 정도만 저학년은 알고 가면 될 것 같은 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산 결정도 하나 마치고요. 자, 다음 활동은 마술꽃잎입니다. 자, 쉬는 시간 없이 하셔도 괜찮으시죠? 빨리 끝나는 게 나으시죠? 자, 마술꽃잎과 비밀편지 그리고 교재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죠? 물을 흡수해 볼까요? 흡수해 볼까요로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식물이 이제 물을 흡수하는 그 이유 원리와 그 다음에 지시약에 대한 것, 색소에 대한 것도 간단히 살펴보는 활동이에요. 자, 우리가 만들 마술 꽃잎이고요. 자, 마술 꽃잎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은 이렇게 여과지를 접어서 만들 거고요. 만들어서 이게 식물이 물이 흡수되는 것과 같이 흡수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지시약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거예요. 우리 교재 첫 장에 실려 있는 제비꽃 그림은 보시면 거기 그 제비꽃 그림이 실려 있는데요. 그 제비꽃 그림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시약이 만들어졌다는 그 설명이 이제 마지막에 저희 PPT에 실려 있거든요. 제비꽃에 산성 용액을 뿌리면 그렇게 붉은색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시약이 이제 좀 개발됐다고 해서 그런 지시약에 대한 설명도 뒤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저희가 탄산수소 나트륨과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을 사용해서 이 맛을 꽃잎 만들어 보는 활동이에요.
자, 먼저 우리 활동의 준비물은 보시면요. 마술꽃잎과 비밀편지, 패트리 접시가 준비되어 있는데 선생님들께 패트리 접시가 좀 빠져서 나갔어요. 학생들에게는 이 패트리 접시가 다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패트리 접시가 하나씩 뚜껑과 바닥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름 종이가 2장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프레이 병 들어있고요.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 그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리고 작은 계량컵 뚜껑 하나 있고요. 면봉 들어있습니다. 자, 이날은 아이들이 가위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휴지 같은 것, 휴지나 키친타월 같은 것을 좀 미리 준비해 주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늘은 조금 거름종이도 적셔서 말리고 하는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지나 키친타월이 있으면 좀 편리합니다. 휴지보다는 키친타월이 좀 편리할 거예요. 휴지는 물에 젖으면 들러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먼저 활동은 탄산수소 나트륨을 이렇게 작은 우리 계량컵에다가 넣어서, 작은 계량컵 조그만 거 들어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 15ml 눈금도 보입니다. 15ml 물을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의 눈금 맨 위에 있는 눈금까지 물을 넣어주면 되겠죠. 눈금 보이시죠? 15ml 눈금 있습니다. 저는 눈이 잘 안 보여서 글자도 잘 안 보이지만 15ml가 써 있어요. 그래서 물을 넣어주고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어줄 건데요. 봉지를 뜯어서 이렇게 쏟다가 컵이 작기 때문에 조금 쏟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봉지를 저렇게 쭉 치지 말고 한쪽 부분만 살짝 고정만 이렇게 삼각형으로 자른다든지 해서 넣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넣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쭉 자르지 말고 이 부분만 잘라주면 모서리만, 그러면 쏟지 않고 좀 넣기 편할 것 같고요. 면봉을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면봉을 사용해서 저어서 다 녹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녹이는 동안 면봉을 계속 물에 담가 놓으면 면봉이 풀어져 갖고 뚱뚱 불어 갖고 막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되거든요. 근데 면봉으로 우리가 이 용액을 찍어서 그림을 그릴 거니까 녹이기만 하고 꺼내 놓으라고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거름종이를 접을 건데요. 거름종이 보시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거름종이를 반 접고 한번 3번 접을 거예요. 반을 접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을 접고 또 반을 접고요. 한 번 더 반을 접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 모양 꽃가리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선을 그어줄 건데요. 자, 책에 나와 있는 그림, 화면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저렇게 V자 모양으로 선을 그어주는 거죠. V자 모양으로 선을 그려주면 그거를 약간 동그랗게 해주면 꽃잎 모양이 동그랗게 되고요. 그냥 V자를 직선으로 하면 직선 모양 그냥 꽃이 됩니다. 자, 이렇게 V자를 하나 그려주고요. 가운데에 이 V자 모양으로 잘라줄 거예요. 가위로 얘를 오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오려서 가운데가 없는 시온 모양이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펴볼게요. 자, 펴보면 자, 이런 꽃 모양이, 그러니까 여기를 V자를 직선으로 안 하고 둥글게 했으면 둥근 꽃잎 모양이 되고요. 저는 그냥 직선으로 V를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꽃 모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꽃 모양이 된 것에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그 탄산수 나트륨 용액을 우리가 묻혀줄 건데요. 묻혀줄 때 면봉으로 이제 이렇게 잘 묻히라고 나와 있는데 바닥에다가 종이를 좀 깔고요. 종이를 깔고 해야 되겠죠? 이거를 묻혀야 되니까. 아니면 샬레 위에서 해도 됩니다. 패트리 접시에서 해도 되고요. 자, 오린 것을 보시면 이렇게 하고 면봉으로 묻혀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종이를 깔고 한다고 하면 종이를 깔고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없이 할게요. 자, 이거를 묻힐 때 면봉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접힌 채로 모양만 봤으면 이 채로 그냥 담가서 접셔도 돼요.
이렇게 적셔도 되는데 적시기 전에 한 가지 무슨 활동을 해보면 근데 나중에 푹 젖으면 아이들이 이거를 젖은 상태에서 이걸 펴기가 힘들어요. 이게 글러붙어서 젖은 상태로는 펴기가 힘드니까 면봉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적절히 반 정도 접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적셔도 되는데 푹 담그지 말고 처음에 한 조금만 담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젖어서 올라오는 거를 볼 수 있죠. 네, 흡수가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 푹 넣지 않았는데 물에 잠기지 않은 부분도 젖어서 올라오는 거죠. 이게 흡수죠. 그러니까 얘는 왜 내가 물에 안 넣었는데도 이렇게 위에까지 젖어서 올라올까요? 그래서 이 종이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구멍들이 나 있어서 그 구멍을 따라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좁은 구멍이기 때문에 물이 따라 올라오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큰 구멍이라면 그렇게 따라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의 뭐 부착력, 응집력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분히 적셔준 것을 꺼내서 잘 펴준 다음에 휴지 같은데 휴지에다가 처음에 키친타월이나 휴지 준비한 곳에다 놓고 아래 위로 덮어서 물기를 좀 제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말릴 거예요. 말릴 때 그냥 젖은 휴지 위에 놓거나 책상 위에 놓으면 척 붙어서 잘 안 마르겠죠. 얘가 말릴 때까지 해야 되니까 얘를 옆에 뭐 이렇게 페트리 접시 있으면 페트리 접시 위에 이렇게 올려서 걸쳐 놓는다든지 해서 공기를 띄워서 이렇게 마를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놓고요. 마르는 동안에 한 가지 더 준비를 할 거예요. 거름종이 오린 거 말고 이렇게 한 장 남았거든요. 요 남은 곳에다가도 우리가 요 면봉으로 찍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씨를 쓰면 이제 나중에 비밀 편지라고 우리가 제목에 나와 있듯이 여기가 마르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뭔가를 써놨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말려놨거든요. 뭔가를 표시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페놀프탈레인을 뿌리면 여기서 비밀 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에도 우리가 탄산수소 나트륨을 묻혀서 말려 놓았기 때문에 얘도 페놀프탈레인을 묻히면 색깔이 나타날 거고요. 여기에도 내가 그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그림을 표시해 둔 부분만 색깔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염기성 용액이기 때문에 염기성 용액에서 반응하는 그 페놀프탈레인을 사용해 보는 건데요. 자, 저는 미리 말려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말려서 말리는 동안 아이들하고는 뒤에 동영상을 보여주신다든가 하는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저는 일단 여기에 페놀프탈레인 들어있는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이 병이 들어있어요. 스프레이 병에 꼭지가 길어요. 꺼내보시면 이게 꼭지가 길어서요. 밑으로 병 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뚜껑을 요 병 어깨에다 이렇게 딱 올려놨을 때 요 밑에 대롱 길이가 바닥보다 조금 길도록 바닥보다 짧으면 안 됩니다. 병 길이보다 그 길이로 가위를 잘라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요 길이가 호스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요렇게 병 목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병 바닥 길이보다 약간 길게 바닥에서 약간 휘어질 정도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을 여기다가 반 정도는 이쪽에다 스프레이 병에 넣고 반은 여기다 놓고 사용하시는 게 중간 활동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저는 미리 말려놨으니까 선생님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잘 말려진 요 꽃잎을 책상에 놓고요. 자, 이렇게 접어놨어요. 꽃잎만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 접었습니다. 자,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 카메라가 빛이 좀 반사돼서 나 왜 이래? 저 색깔 이상하게 보이죠? 자, 보시면 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색깔이? 잠시만요. 제가 설정 다시 볼게요.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얘는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저 카메라 이상해졌나 봐요. 화면이 색깔이 이상해진 거 보니까. 자, 지금 보시면 꽃잎을 이렇게 접을 거예요. 다 마른 후에는 이렇게 안으로 하나씩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안으로
이렇게 다 접어서 차례차례 접어주시고요. 접은 다음에 살짝 펴주면 이렇게 왕관같이 이렇게 펴줄 거예요.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지금 제가 준비된 거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운데다 놓고 우리가 페놀프탈레인을 가운데다 떨어뜨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려 볼게요. 가운데다 떨어뜨리면 자, 지금 색깔이 보이시죠? 페놀프탈레인이 떨어지면 핑크색으로 변하면서 꽃잎이 쭈루루룩 벌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지금 이렇게 꽃이 펴서 이렇게 됩니다. 점점 자기가 왕관 모양으로 접혀 있던 아이가 가운데 물이 들어가면 물이 흡수되면서 꽃잎이 펴지는 거고요. 우리가 탄산수 나트륨과 페놀프탈레인이 만나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보라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씨나 그림 써서 말려뒀던 곳에는 스프레이를 분사할 거예요. 자, 여기는 무슨 그림이 나오지? 스프레이로 안 나와. 네. 뿌리면 이렇게 하트 모양이 이걸 스프레이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활동 아이들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너무 작은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그림 그릴 때 이게 번지면서 뭉쳐져서 그림이 예쁘게 안 나오니까 조금 크게 그냥 그림이나 단순한 걸로 그림이나 글자를 크게 그리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 페놀프탈레인이라는 것이 염기성 액체에서는 반응을 잘 하는 것이라 옛날에는 우리가 집에서 쓰는 비누나 세제 종류가 거의 다 염기성, 알칼리성인 게 많았어요. 그래서 반응을 잘 했는데 요즘 나오는 비누나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그 약산성이나 중성에 가깝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에 반응하지 않고요. 혹시 집에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빨래비누가 있으시면 빨래비누는 알칼리성이라서 염기성이라서 페놀프탈레인에 반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세제를 다 이것저것 동원해서 페놀프탈레인 반응을 해봤는데 다 안 나와요. 주방 세제건 아니면 이렇게 손 닦는 그 폼 거품 세제건 뭐 이런 거 다 해봐도 안 나오는데 빨래비누를 이렇게 물 묻혀서 이렇게 거품 낸 다음에 해보니까 페놀프탈레인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준비하실 수 있으면 빨래비누 이렇게 거품 내서 저는 그냥 샬레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빈 접시에다가 물 묻힌 빨래비누 이렇게 문질러서 거품 낸 다음에 하니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미리 비눗물 정도 준비해서 아이들하고 그런 활동을 학교에서는 해보실 수도 있고요. 집에서는 요즘은 가정에서 빨래비누 쓰는 집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같이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만 빨래비누가 있고요. 젊은 분들은 아무도 없대요. 저희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그래서 그렇게 알칼리성, 염기성인 액체를 주변에서 찾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이 염기성과 산성을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약품을 오늘 사용한 페놀프탈레인 같은 약품을 지시약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앞부분에 설명한 지시약에 대한 실험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험에서는 이제 물의 흡수와 지시약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실험이지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식물에 이제 물을 흡수하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활동, 여기 책에 실려 있는 방법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대로 잘 되는데 단 이게 이제 반응을 보시려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반응이 안 나오고요. 이게 마른 상태에서만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빠른 반응을 보시려면 우리 탄산수 나트륨 넣고 남은 빈 봉지 있죠. 빈 봉지 안에 가루가 좀 묻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페놀프탈레인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싹 변하는데 액체에는 안 나와요. 여기 탄 액체에다가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탄산수 나트륨이 너무 흐리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루에는 나오고 여기엔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린 후에는 수분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아이들하고 지시약 실험 두 가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흡수에 대한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식물이 어떻게 물을 흡수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식물이 물을 받아들이는 처음 물을 먹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뿌리에서 먼저 물을 먹겠죠. 그래서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면 줄기를 통해서 그 식물 줄기 안에 있는 물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남은 잎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 증산작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잎에서 물이 증발해서 날아갑니다. 증산작용을 하는 이렇게 공변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이에 기공이 입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벌어지면 이 사이로 숨을 쉬는 거지요. 얘가 말하자면 식물이 숨을 쉬는 기공세포라는 것이 있고요. 공변세포가 있어서 이렇게 벌어지면 가운데 기공이라는 구멍이 생기는 걸로 숨을 쉬어요. 이런 공변세포는 잎의 뒷면에 주로 있습니다. 잎의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 주로 분포되는 공변세포이고요. 이렇게 해서 숨도 쉬지만 수증기가 돼서 나가는 이런 활동을 증산작용이라고 하고 햇빛이 비치면 물이 빨리빨리 증발해서 나가니까 물을 더 많이 빨아들일 거고요. 식물이 햇볕이 없고 날이 좀 춥거나 하면 증발이 덜 되면 물을 좀 천천히 빨아들여서 식물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화분도 집안 온도가 높으면 물을 자주 줘야 되는 거고요. 온도가 높지 않으면 조금 천천히 줘도 되니까 집안 온도나 계절에 맞게 식물에 물 주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뿌리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데 뿌리에서 흡수하는 힘은 위에서 증발하느라 잡아다니는 힘도 있지만 이 안에 이 관이 물관이라는 것이 이 안에 있는데 그 물관이 구멍이 넓다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틈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작은 관을 모세관이라고 하고요. 모세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작은 틈으로 올라가는 것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모세관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이 좁은 틈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좁은 틈을 통해서 물이 올라가는 이유는 물끼리 물 사이에 잡아다니는 힘이라고 해요. 물이 서로 응집해서 물방울끼리 옆에 두면 자기네끼리 척척 달라붙지요. 그리고 물방울이 그 물관이나 이런 다른 벽면에도 붙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빨대를 음료수나 물에다가 꽂아보면 그 옆을 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유리컵에다가 물을 담아도 이렇게 좀 유리컵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가느다란 관에다가 담아서 보면요. 물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약간 벽 쪽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기, 들러붙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얇은 관에는 물끼리 서로 계속 들러붙으면서 옆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위로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한 실험으로 볼 때는 아주 얇은 우리 요구르트 빨대 같은 얇은 빨대와 굵은 빨대 그거 두 개를 동시에 물컵에 세워보면 얇은 빨대 쪽이 훨씬 물이 높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빨대가 점점 얇으면 얇을수록 물이 높이 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관 현상과 증산작용을 통해서 식물이 물을 빨아들여서 쭉쭉 위로 물어 올리고 광합성까지 하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뿌리에서 이제 모세관 현상 통해서 증산작용을 하는 모습 실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무와플 이런 건 선생님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뒤에 이제 지시학에 대한 실험이 간단히 좀 나와 있어요. 식물에 대한 걸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실어드렸는데요. 요거는 선생님들이 선택해서 아이들 보여주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지시학에 대한 거 간단히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페놀프탈레인을 사용했는데 얘가 산성에서는 무색이고 염기성에서는 이렇게 붉은빛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 다른 지시학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사용한 게 페놀프탈레인이라서 요거를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구별할 수 있는 약품을 지시약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면 자, 이게 지시약의 원리는 그 pH에 따라서 산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수소 이온 농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 기호로 그런 볼 때 H 플러스, H 그 농도가, 수소 이온 농도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은 중성이라고 하고 pH가 7입니다. 그래서 7보다 적으면, 숫자가 적은 pH는 산성, 그거보다 높으면 염기성이에요. 오늘 사용한 탄산수소 나트륨은 염기성이고요. 자, 그래서 산성은 주로 신맛이 나는 것, 레몬이라든지 오렌지 주스라든지 뭐 이런 종류는 대부분 산성이고요. 염기성은 비누라든지, 우리 탄산소 나트륨은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소다예요. 식소다 아시죠? 무슨 맛이 나요? 쓴맛이 나죠. 식소다는 짜기도 하지만 쓴맛도 납니다. 쓰고 그리고 그 탄산소 나트륨 탄 물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보면 약간 미끈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염기성 물질은 미끈미끈하고 쓴맛이 난다. 그래서 산염기를 구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지시약을 이용한 마술쇼가 하나 실려 있어요. 잠깐 간단히 보실게요. 한번. 자, 빈 곳에 이제 마술을 하는 듯이 뭐 빈 걸로 뭘 닦는 듯한 이런 행동을 좀 해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씩 넘길게요. 자, 이런 걸 한 다음에 뭔가 액체를, 똑같은 액체를 저기다가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다 부어주고 나면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액체를 부어주는데요. 자, 색깔이 살짝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지요, 지금. 자, 그리고 또 다른 액체를 여기다 또 붓겠죠. 이제 더 많이 부어줘요. 자, 적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색깔이 많이 부으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지시약에 따라서 용액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지시약의 성질을 이용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활동을 그 다음 활동을 하면 뭔가를 이걸 계속 저어주니까 색깔이 점점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없어지는 활동도 있고요. 자, 동영상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끝까지 한번 보시는데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마술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제가 설명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염기성 조건에서 특정 색을 나타내는 지시약들이 있어요. 우리가 페놀프탈레인을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자주색, 보라색 같은 색깔이 보였고요. 이렇게 노란색이 나타나는 약품도 있고 파란색이 나타나는 약품도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하고 파란색 두 가지 약품을 섞어서 떨어뜨려 놓으면 염기성 용액을 부으면 초록색이 나타나겠죠. 두 색깔이 섞여서 노랑과 파랑이 섞여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시약을 잘 조합을 해서 여기는 이거 두 개 섞어 놓고 막 이렇게 섞어서 색깔이 나타나도록 미리 여기다가 조금씩 안 보이게 빈 거 같이 넣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염기성 용액을 쭉쭉 부어주면 원래대로 이렇게 지시약 색깔대로 내가 배합해 놓은 대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나타난 거에다가 아까 저어주면서 색깔이 없어졌죠. 저어주는 막대에 산성 용액을 듬뿍 묻힌 스펀지 같은 걸 달아서 중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염기성에 산성이 들어가면 중성이 되거나 산성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염기성에서 색깔을 나타냈던 지시약들이 색깔이 없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이 투명하게 변하는 마술쇼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라는 거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고 아이들에게는 이거 저학년 아이들은 이 원리를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냥 이 약품은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약품도 있다. 어떤 용액에서 이 정도만 아이들이 알면 될 것 같은 활동인데 어떤 비밀인지 지시약의 활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지시약 말고도 상과 염기를 구별하는 리트머스 종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지시약의 발명이 우리 책에 실렸던 제비꽃 앞 표지에 실렸던 내용 실어드려 있으니까 보시고 아이들에게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고 퀴즈 활용하시면 나머지 수업 마무리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이번 달 동물 수업이 남아 있어요. 자, 동물 수업은요. 사막의 모래 요정해서 저빌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동물을 좀 데려올게요.
자, 사막의 모래 요정이라고 되어 있는 저빌이라는 동물을 우리가 한번 관찰해보는 활동인데요. 자, 저빌은 말 그대로 뭐 약간 햄스터와 비슷하게 생긴 아이라서 일단 뚜껑 열어서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잘 보이실까요? 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빛이 반사돼서 조금 그러네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아이들하고 관찰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들어있는 키트를 가지고, 자, 요거 초록색 우리 그림판 들어있지요. 요걸 가지고 이제 이 저빌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그런 활동 같이 가실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동물 데려가서 아이들 관찰도 시켜주시고 하면 되니까 크게 불편하실 거 없이 수업 진행하실 수 있고요. 비대면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간단히 저빌 이렇게 카메라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것 같이 한 마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만들기 활동 같이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만들기 과정 다 해놓고 나면 자, 이렇게 보일 건데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만들어집니다. 카드 묶음과 이렇게 돌리는 그림판. 그래서 그림판 만들 거고요. 네. 제 카메라 색깔이 지금은 돌아왔는지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그림판이고요. 그 다음에 저빌의 종류 그림 카드 묶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두 가지 만들게 됩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저빌은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자, 사막의 모래요정. 모래요정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막에 얘가 원래 살기 때문에 모래요정이라고 불리고요. 사막에서 이제 땅속에 굴을 파고 사는 그런 종류의 동물입니다. 자, 보시면 영상으로 아이들 먼저 보여주실 수 있고요. 자, 몸과 털색, 사막에 사는 애니까 자기 몸의 보호색을 위해서 이렇게 사막 색깔이에요. 갈색빛, 황토색빛 나는 흑색깔이고요. 얼굴 보시면 얘는 설치류이기 때문에 이가 앞에 이빨이 날카롭다, 앞니가 크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의 설치류 종류고요. 다른 설치류 종물 그런 햄스터 이런 거와는 다르게 꼬리가 이렇게 길고 팻테일이에요. 이름이 팻, 뚱뚱한 지방, 테일, 꼬리, 뚱뚱한 꼬리를 가진 것이 특징인 그런 저빌 종류입니다. 저빌 종류가 한 80여 종 이상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팻테일 저빌을 이번에는 관찰해보는 활동이고요. 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곳곳을 이제 얼굴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귀나 뭐 앞발, 뒷발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앞발하고 뒷발하고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죠.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발은 조금 움켜쥐기 좋게 생겼죠. 앞으로 오므라져서. 그래서 무엇을 잡고 매달리고 하는데 사용하는 기능이 있고요. 뒷발은 달리고 뛰는데, 바닥을 밀어제치는데, 버티고 미는데 사용하는 발가락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발과 뒷발을 어떻게 이제 관찰하는지 아이들하고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뚱뚱한 꼬리. 꼬리가 뚱뚱하고 핑크색이 나는 게 건강한 팻테일 저빌이고요. 꼬리가 이렇게 말라 있으면 영양 상태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포유류 동물 이렇게 엉덩이 쪽 보시면 항문과 생식기 요 두 부분이 가까울수록 가까운 것은 암컷,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컷입니다. 자, 그래서 설치류의 종류라고 해서 했으니까 설치류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고요. 4개의 다리와 앞니가 있다. 설치류의 앞니는 아랫니, 윗니 2개가 이렇게 2개씩 두 쌍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얘네가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계속 딱딱한 것을 갉아 먹거나 해서 이를 갈아주는 활동을 해야만 얘네는 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가 자라면 뭐 턱을 뚫거나 할 수도 있겠죠. 심한 말로 생각하면. 그래서 앞니가 계속 자라는 설치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설치류의 종류에는 뭐 그냥 일반 쥐나 다람쥐, 기니피그, 햄스터 이런 아이들이 설치류에 속하고요.
우리가 오늘 활동하는 저비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저비래 모양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관찰하는 펫테일 저비래도 나와 있고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저비 종류가 이렇게 카드에 실려져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아이들하고 카드 만들기 하면서 모습과 뒤에 이제 설명이 특징이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아이들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앞니가 이렇게 쥐랑 비슷한 토끼도 있어요. 근데 토끼는 설치류라고는 하지만 중치류라고 해서 설치류 얘네 종류하고는 좀 달라요. 아까 설치류는 우리가 앞니가 아래 위로 2개씩 이렇게 나 있다고 했잖아요. 토끼는 앞니, 윗니 뒤쪽에 안에 한 쌍이 더 있어요. 2겹으로 돼 있는 거예요. 윗니가, 앞니가. 그래서 모두 6개, 3쌍의 앞니를 가지는 것이 중치류의 특징이라서 설치류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치류는 아까 설치류는 앞니가 계속 자란다 그랬잖아요. 토끼도 위에 앞쪽에 있는 데는 자라요, 계속. 근데 안쪽에 있는 2개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서 2개 사이가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안쪽에 있는 이, 요거는 바깥쪽에 있는 이예요. 가운데 홈이 이렇게 나 있죠. 앞니는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래 윗니를 딱 다물면 요 홈 사이에 아랫니가 딱 이렇게 끼어지는 모양 같이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는 설치류가 아니라 중치류이다라는 것 정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뭐 애완동물로 이제 저비를 기르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실려져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은 선생님들이 읽어보시고 아이들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빌의 특징이 보면 위협을 느끼면 도마뱀처럼 꼬리를 얘도 자르고 도망간다고도 해요. 근데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도마뱀은 다시 나온다고 했지만 그래서 펫테일 저빌은 통통한 꼬리로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야행성이다라는 게 이제 주된 특징이고요. 요렇게 요 카드 돌려보시면 여러 가지 특징이 이제 나와 있어요. 요거를 만들고 나서 한 가지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가 귀여운 얼굴 해서 얼굴 모습 귀여운 얼굴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칸을 돌리면 이렇게 매달려 앞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발이 아까 우리 그림에서 매달리는 앞발이 나왔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요. 앞발 보이시나요? 앞발입니다. 그리고 뒷발이고요. 자, 꼬리 뚱뚱하게 몽둥이 같은 꼬리가 보이시죠? 이렇게 천천히 아이들 보여주실 수 있고요. 얼굴 수염, 눈은 까맣게 동그란 눈이고 귀가 옆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자,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잡고 계시면 이렇게 편하게 두 손으로 이렇게 덮어서 잡으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얼굴만 예쁘게 보여서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먹이 같은 거 얘는 뭐 그런 견과류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먹지만 과일 같은 것도 잘 먹기 때문에 뭐 과일 같은 거 먹이를 준다든지 해서 먹이 활동도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안에 통해서 먹이 활동 같은 거를 한번 보여주신다든가 뭐 지금은 제가 자꾸 잡았더니 잘 안 먹는데 이렇게 해서 뭐 먹이 같은 거를 같이 먹게 제가 지금 밑에 사과 놔줬거든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사과 먹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먹이 같은 거를 손바닥 위에 놓고 이렇게 먹이는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자, 동물 수업을 할 때 제일 주의하실 거는 직접 아이들하고 대면 수업을 하실 때도 아이들이 만져보고 싶어 할 때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든요. 쓰다듬어 주는데 동물 얼굴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앞으로 이렇게 오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 애들 손이 이렇게 만지러 머리 쓰다듬으러 오잖아요. 동물은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물을 잡고 있으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아이들은 뒤에서 쓰다듬게 이렇게
앞으로 손이 가지 않게 이렇게 오면 동물이 위협을 느끼니까 뒤에서 쓰다듬을 수 있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주세요. 항상 동물 얼굴 앞쪽으로 손이 넘어가지 않도록 아이들 손이 다가오지 않도록 그런 주의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접이를 보여주고 동영상 보여주시고 만들기 활동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 칸씩 돌려가면서 자, 매달려 앞발 봤으면 다음에는 무슨 그림이 나왔니? 그러면 이거는 달리자 뒷발 써 있어요. 그럼 뒷발은 어떻게 생겼나 보자. 그리고 한번 아이들이 학교에서 체험 활동하시고 선생님은 뒷발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번갈아서 차례차례 만든 카드 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자세히 관찰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접일 가지고 관찰하는 활동 영상은 저희가 만들기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것 같이 이 접일 영상도 따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저희가 교재가 입고가 좀 늦어서 접일 교재까지 다 못 보내드렸어요, 선생님들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들께는 다 나갈 거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접일은 굉장히 순한 종류예요. 근데 아무리 순한 동물이라도 스트레스 받거나 놀래면 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무는 동물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리 순해도. 사람도 물 수 있는데 동물이 안 문다고 100%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지 않도록 이제 스트레스 너무 많이 안 주도록 아이들이 옆에서 큰 소리로 막 뭐 동물이 오면 애들이 흥분해서 막 떠들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본다고 덤벼들고 그러면은 얘네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해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주의 주시고 얌전한 편이기는 하나 잘못 잡거나 잡을 때 너무 불편하게 잡으면 얘가 물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려도 그냥 우리가 상처 난 것 같이 그냥 연고 바르고 하면은 치료하면 되는 정도거든요. 무슨 감염이 있거나 그런 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물리면 안 되겠죠,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주의를 좀 잘 주시고 선생님 통제하에 아이들이 관찰이나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주의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나머지 접일에 대한 내용 실려 있는 건 선생님들이 보시고 선택적으로 아이들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이, 좋아하는 먹이와 먹으면 안 좋은 먹이 같이 화면에 실려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 아이들하고 좋아하는 먹이는 조금 준비해서 수업 시간에 같이 먹여보는 활동 하셔도 좋고요. 이 안 되는 먹이도 구분해서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4월달 요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